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 다음에 이어지는 도시정비법에서는 각각 6문제씩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약간 좀 쉽지 않은 문제들로 반 정도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고득점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들다 생각하지만 반 정도, 그러니까 3문제 정도는 또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학습하셔서 이 도시개발법과 다음에 이어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각각 3문제를 안정적으로 획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1편 국토개발법은 비교적 자세히 강의를 드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소요됐는데요. 이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에서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빠른 속도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밑에 문장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어둡고 아늑한 사무실에서 진한 블랙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곳은 내 작은 누에꽃입니다. 거기에는 전화나 팩스,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없습니다. 이 존 그리샴이라는 유명한 미국 소설가가 한 말인데요. 이제 뭔가를 이루려면 이런 누에꽃이가 필요합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장소, 그것도 어느 특정한 시간, 어느 특정한 장소, 그런 누에꽃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시험 시간까지 130일 정도 남았는데 4개월 남짓 남았어요. 자, 이제부터는 물론 전일을 다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하루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그 정도는 좀 확보를 하셔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장소에서 그것을 누에꽃이 삼아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게 시험의 마지막 순간까지 강의 듣는 걸로 공부를 대체하시려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쉽고 뭔가 더 이해가 잘 되고 공부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강의를 듣는 걸로 공부 시간을 다 채워 나가는 분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최소한 이제 그런 공부 스타일을 좀 버리셔야 되고요. 강의를 좀 듣는 걸 줄이고 학원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은 강의가 계속 쏟아지잖아요. 그거 다 들으면서 공부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시간이 남고 충분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개인 학습 시간을 또 확보하면서 공부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강의 수강을 통해서 대략적인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 페이스대로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 이해한 것들은 조금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입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러한 나 혼자만의 이 누에꽃이 시간, 스마트폰 다 좀 멀리하고 아주 고요한 나만의 누에꽃이 같은 시간,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전략을 바꾸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 강의 저 강의 막 찾아다니지 마세요. 모든 강의를 다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습득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나 혼자 스스로 공부하면서 습득해서 문제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법에 들어가겠는데요. 도시개발법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두 가지 법을, 도시개발법과 다음에 이어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같이 그 성격을 먼저 파악한 후에 비교할 부분은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도시개발법은 말 그대로 도시를 개발하는 법인데요. 이 토지의 개발에 중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택지 개발 사업이나 신도시 건설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규제하기도 하는 그러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토지, 땅을 개발해서 도시를 만들고 확장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삐걱삐걱 될 때 그 도시를 새롭게 바꾸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재정비에 관한 내용들이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 규제하는 그러한 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변화와 진화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도시개발법은 땅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법은 주택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한편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내용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또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들을 항상 같이 생각하면서 내용에 접근해야 됩니다. 자, 어떤 순서가 이루어지는지 대충 보면은요. 먼저 개발 계획을 수립하죠. 자, 이렇게 이 땅에 도시를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누가 이 땅을 개발할 것인지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가 정해진 다음엔 그 시행자를 통해서 실시 계획을 작성합니다. 어떻게 실시를 할지 계획을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수용 방식, 완전히 땅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수용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환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땅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헌 땅을 받아서 개발한 후에 새 땅으로 바꿔준다. 그런 개념이죠. 환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크게 대별할 수 있고요. 수용 방식은 이제 이 개념에 원형지, 조성지, 토지를 공급하는 이런 내용 나오고, 어쨌든 이렇게 다 개발을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고 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환지 방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이 환지 계획을 세우고 체류지, 보류지, 환지 예정지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개발을 완료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 한 다음에 환지 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땅을 배분하는 그러한 처분입니다. 땅을 받은 땅을 다 개발을 한 후에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염두에 두시고 내용에 접근하면 되고요. 이 도시개발법의 최종 목적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한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이제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에 구역을 정해요. 이 원칙을 먼저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뭐냐면은 수구지, 수구라는 말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수지. 계획을 수립한 후에 구역을 지정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외가 되는 건데요. 어떤 때에 이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지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첫째는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먼저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데 구역도 지정 안 하고 개발 계획을 공모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이 구역에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니 그 계획을 내봐라. 그렇게 이제 공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일 때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냐?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 녹보생자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 보전 녹지는 개발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보전해야 되는 곳이고요. 이 생산 녹지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 이 두 개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데 이 두 개 중에서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지난번에도 국토계획법 설명할 때도 잠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 생산 녹지 지역은 얼핏 보기에는 뭔가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생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업적 생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 녹지보다는 생산 녹지 지역이 개발 여력이 좀 더 낮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단서가 붙는 거예요. 생산 녹지 지역이 도시개발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인 경우만 해당된다. 이런 단서 조항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녹지 지역이 30% 넘어가 버리면은 개발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곳은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모든 녹지 지역은 다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틀리죠. 왜냐하면 보전 녹지가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물론 보전 녹지 지역이라고 얘기해도 틀리는 말이고요. 그래서 1번 주의 깊게 잘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 외의 지역일 때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 외의 지역이라면은 관농자 지역이잖아요. 관농자 지역인데 여기 법률에 약간 좀 이런 거를 구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게 있는 게, 이렇게만 해놓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따르면은 제외되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서 개발이 극히 제한되는 지역이거든요.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그런 지역에서는 이 하위법인 도시개발법이 적용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도시 외의 지역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자, 이런 지역은 지역에 상관없이 그렇게 지정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단서 조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 제외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도 이제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상공 지역은 단서가 있습니다.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그러니까 이 말은 주상공 지역이 도시개발 면적의 30% 이상이 돼버리면은 이미 개발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만일 때 그때 이제 새로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지역의 특징이 지가가 비교적 낮은 미개발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미개발 지역이긴 하지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제외된다. 그런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부분 잘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계획 변경할 수 있죠. 당연히 모든 계획들은 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직접 개발 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청을 받아서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을 했든 아니면 먼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든 그 수립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이 동의 조건은 환지 방식일 때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지는 땅을 받아서 개발을 한 후에 새 땅을 적절하게 다시 분배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땅을 바꾸는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 방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용 방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강제로 땅을 그냥 수용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 방식이니까 애초에 개별 동의 같은 게 전제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강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느냐? 공익 목적에 따라서 사업 시행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유 하에 동의 같은 거 받지 않고 바로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동의라는 것은 환지 방식일 때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삼 총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변경하려는 경우도 똑같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경미한 사항인 경우의 변경은 제외한다. 그런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 시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밑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1차 강의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나오면은 어렵게 나오면은 이 부분도 건들 수 있지만 이 부분 나오는 건 이제 틀리라고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것까지 맞추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다 암기하시면 되고요. 암기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부분 암기 코드 참고해서 이 부분만 적용을 하시면 웬만하면 이 부분에 나와서도 맞출 수는 있어요. 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는 거에 대해 전혀 안타까워하거나 미련을 갖지 말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가능한 한 높은 점수를 맞아야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전체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준까지 충분히 가능하도록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확실히 알아야 될 내용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제 이것저것 고득점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맞춰야 될 문제까지 맞추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그러한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성격, 그 특징을 잘 알고 지혜롭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보통 우리가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하면은 국지, 공정지라고 하거든요. 이 국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나머지 공정지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을 하려면 7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76페이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 보면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두 개로 나뉘는데 공공사업 시행자에 국지, 공정지가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에서 면제되는 그 사업 시행자가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이고요. 나머지 공공기관,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정부 출연기관이 할 경우는 거의 없고요. 나머지 이제 지방공사, SH 같은 그런 지방공사가 할 때는 그때는 환지 방식일 경우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민간 시행자가 할 때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외되는 내용 잘 알아두시는데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할 때 조합을 설립하잖아요. 조합을 대부분 설립해서 하는데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이거를 이제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똑같잖아요. 그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면삼 총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때 이제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을 보면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동의자 수를 산정합니다. 그 내용을 볼게요.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자, 그래서 제가 국제도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대부분 국공유지를 제외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을 하죠. 물론 예외가 하나 있긴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도시개발구역에서 행해지는 이런 개발은 공적개발이잖아요. 공적개발지인 거죠. 그래서 국공유지를 당연히 포함시켜서 산정하는 게 맞죠. 그래서 포함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그 공유자 각각을 다 동의자 1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토지 소유자로 봐서 동의자 수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자잖아요. 그 구분 소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사람으로 보는 게 맞죠. 아파트 각 세대당 다 주인이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1인이 둘 이상의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여러 필지의 땅을. 그런 경우는 필지를 자기가 100필지를 가지고 있든 1000필지를 가지고 있든 그 필지의 수에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를 한 명으로 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둘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또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도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2번에서도 그렇고 4번에서도 그렇고 이 공유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표자 한 명을 동의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에 어떤 공유 나오고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한 명으로 본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다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공람 공고일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토지 소유자가 증가된 경우에는 좀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경우죠. 공람 공고일 전에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기 전이라고 하면, 혹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 주는 게 맞겠죠. 이런 사항들은 이제 암기할상이 아니라 잘 이해하시면은 무난하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렇게 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은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여기서도 이제 뭐뭐한 후부터입니다. 뒤에 뭐뭐하기 전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 개발계획이 변경을 요청받은 후, 자, 이런 경우 그 후부터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그 뒤에 변경된 것은 쳐주지 않고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이 부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절차가 원칙적으로는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죠.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구역을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구역을 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자, 1번부터 9번 사이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내용들이 개발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대충 보면은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존치 않은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이런 계획들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4번부터 7번까지는 이 네 가지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이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요런 4가지 사항은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걸 빼고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에 나중에 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그때 이 내용을 추가해도 된다, 첨부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순환 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 수용 사용 등 이런 세부 목록, 구체적인 이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의 부담 계획, 또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일단은 복잡하고요. 어느 정도 좀 더 윤곽이 잡힌 후에 그때서야 이 내용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최소한 구역이 지정되어야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다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은 경우에 따라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때 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도 된다,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4가지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키워드를 좀 따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수 비세, 얼마나 순수하면은 집에 비가 새겠어요. 부정부패가 하나도 없이 청렴하게 산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순환 개발과 같은 키워드가 나오면은 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세울 수 있구나. 수용 또는 사용 또는 그 세부 목록,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비용의 부담계,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은 이거는 구역을 지정할 때 세워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에 간혹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